수진아, 나 정말 더는 못하겠어. 한 달만, 딱 한 달만 쉬면 안 될까? 6달 전 남편 민호는 마치 벼랑 끝에 선 사람처럼 떨리는 목소리로 나에게 물었다. 그의 얼굴은 낯설 만큼 창백했고 한때 생기로 빛나던 눈은 깊이를 알 수 없는 피로에 초점을 잃고 흐렸다. IT 대기업에 촉망받던 프로젝트 매니저였던 그는 몇 달째 이어진 지옥 같은 야근과 주말 근무로 완전히 소진된 상태였다. 그의 책상에는 늘 빈 에너지 드링크 캔이 작은 산처럼 쌓여 있었고 잠꼬대로 알 수 없는 업무 용어를 중얼거리는 날도 부지기수였다. 나는 그런 그를 안쓰럽게 끌어안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 여보. 너무 힘들었지. 한 달이 뭐야, 몇 달이라도 푹 쉬어. 내가 있잖아. 당신 옆엔 내가 있어. 나의 말은 진심이었다. 같은 직장인으로서 그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다. 그리고 나는 그를 사랑했고 우리의 관계는 견고하다고 믿었다. 중견 홍보대행사 팀장인 내 수입이라면 민호가 잠시 숨을 고르는 동안 우리 두 사람의 생활을 충분히 책임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렇게 민호의 안식월이 시작되었다. 처음 한 달은 꿈만 같았다. 우리는 마치 신혼으로 돌아간 듯했다. 평일 오전에 함께 브런치를 먹고 한가롭게 동네를 산책했으며 밀린 영화를 보며 밤을 새웠다. 민호의 얼굴에는 다시 혈색이 돌았고 웃음소리가 집안을 채웠다. 나는 그의 곁에서 덩달아 행복했다. 그래, 돈이다는 아니야. 이게 바로 사람 사는 거지. 나는 그의 휴식이 우리 관계에 오히려 긍정적인 활력을 불어넣는 묘약이라고 확신했다. 두 번째 달이 시작될 무렵 민호는 구직 사이트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그는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노트북을 무릎에 올린 채 스크롤을 내렸다. 요즘 시장이 영 안 좋네. 쓸만한 공고가 통 보이질 않네. 나는 그의 어깨를 주무르며 조급해하지 마. 좋은 기회는 꼭 올 거야라고 격려했다. 그때까지도 내 마음속에는 아주 작은 불안의 그림자조차 드리우지 않았다. 세 번째 달이 되자 민호의 안식은 점차 무기력한 방치로 변해가고 있었다. 노트북은 거실 테이블 구석에서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방치되었고 그 자리는 의뢰 게임기 컨트롤러와 과자 부스러기가 차지했다. 민호는 새벽까지 게임을 하거나 해외 축구 경기를 보며 밤을 새웠고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잠을 청했다. 내가 지친 몸을 이끌고 퇴근하고 돌아오면 그는 늘 소파와 한몸이 되어 TV를 응시하고 있었다. 싱크대에는 그가 아침 겸 점심으로 대충 때운 라면 냄비와 그릇이 건조하게 놓여 있었다. 여보, 오늘 뭐 좀 알아봤어? 아, 오늘은 컨디션이 영. 내일부터 제대로 봐야지. 자기소개서라도 미리 좀 써두지 그래. 에이, 요즘은 경력직은 그냥 면접 가서 말로 다 하는 거야. 그의 대답은 늘 가볍고 즉흥적이었다. 내일이라는 단어는 그에게 무한히 연장할 수 있는 마법의 주문과도 같았다. 나는 그의 한심한 나태함에 조금씩 실망했지만 한편으로는 오죽 힘들었으면 저럴까 하는 애처로운 연민이 발목을 잡았다. 나는 애써 마음을 다잡으려 노력했다. 퇴근 후 지친 몸을 이끌고 저녁을 준비하고 설거지를 하고 청소기를 돌리는 동안 그는 소파에서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는 이제 나를 사랑하는 아내가 아닌 자신의 안락한 휴식을 지원하는 무심한 후원자쯤으로 여기는 것 같았다. 네 번째 달 나는 처음으로 경제적인 압박을 느꼈다. 혼자의 월급으로 두 사람의 생활비와 대출이자 각종 공과금을 감당하기는 벅찼다. 마이너스 통장 잔고가 무섭게 불어나는 것을 보며 나는 점심값조차 아끼기 위해 도시락을 싸기 시작했다. 동료들이 법인카드로 고급 레스토랑에서 여유롭게 점심을 즐기는 동안 나는 사무실 탕비실 구석에서 홀로 컵라면을 우겨 넣었다. 그 즈음 민호는 친구들과의 술자리가 점점 잦아졌다. 그는 내가 피땀 흘려 아껴 쓴 생활비로 자신의 바닥난 자존심을 채우고 있었다. 이번 달 카드값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 아, 동철이 알지? 걔가 이번에 승진해서 한턱 크게 샀어. 나도 체면이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순 없잖아. 우리 지금 그럴 상황 아니잖아. 알아. 아는데. 그럼 어쩌라고. 나도 사회생활이라는 게 있잖아. 안 그래도 집에서 노는 놈이라고 다들 나를 무시하는데. 그는 처음으로 내게 날선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다.
그의 적반하장에 나는 그 어떤 반박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무능과 뼛속 깊이 박힌 나태함을 사회생활과 체면이라는 그럴듯한 단어로 치졸하게 포장하고 있었다. 그날 밤 우리는 침대 위에서 각자 등을 돌리고 누웠다. 침대 중앙에 보이지 않는 차가운 강물이 경낭처럼 흐르는 것 같았다. 5번째 달은 절망의 시간이었다. 나는 민호에게 더 이상 구직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았다. 대화 자체가 무의미했다. 우리의 일상은 완전히 분리되었다. 나는 새벽녘에 일어나 허둥지둥 출근했고 그는 내가 집을 나서는 소리에 뒤척이다 잠자리에 들었다. 나는 야근과 주말 근무를 자처하며 어떻게든 집에 늦게 들어가려 발버둥 쳤다. 그와 마주 앉아 냉랭한 침묵 속에서 저녁을 먹는 시간은 더는 감당할 수 없는 고통 그 자체였기 때문이다. 한 번은 친한 친구의 결혼식이 있었다. 나는 그에게 함께 가자고 말했지만 그는 사람들 만나서 요즘 뭐 하냐는 질문 받는 거 지겹다며 거절했다. 나는 결국 혼자 결혼식에 갔다. 어머, 제부는 왜 안 왔어? 바쁜가 봐. 친척들의 무심한 질문이 쏟아졌다. 나는 그들의 시선을 애써 피하며 네, 중요한 프로젝트 때문에요라고 능숙하게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화려한 웨딩드레스를 입은 친구의 행복한 미소를 보는 순간 내 안에 숨겨둔 슬픔이 터져나왔다. 나는 화장실로 달려가 흐느끼며 소리 죽여 울었다. 내 결혼 생활은 왜 이렇게 산산이 망가져 버렸을까? 한때 누구보다 다정하고 듬직했던 내 삶의 전부였던 내 남편은 대체 어디로 사라져버린 걸까? 집으로 돌아오자 민호는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고 그릇도 치우지 않은 채 게임에 몰두해 있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도 그는 미동조차 없이 화면 속 게임에만 몰두할 뿐 나에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그 순간 내 안에 무언가 차갑고 단단하게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그동안 애써 붙잡고 있던 사랑, 연민, 그리고 마지막 기대마저 싸늘한 분노와 깊은 경멸로 변해가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더 이상 이 관계를 위해 나 자신을 희생하고 싶지 않았다. 이 관계는 마치 서서히 나를 좀먹어 들어가는 맹독과도 같았다. 6번째 달 엄마의 생신이 다가왔다. 친정 식구들과의 저녁 식사가 잡혔다. 민호는 요즘 새 직장 구했냐?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빠의 무심한 질문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아니요, 아빠. 아직 열심히 알아보고 있어요. 나는 애써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대답했다. 허허, 남자가 너무 오래 놀면 안 되는데. 아빠의 걱정 담긴 한마디가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다.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전화를 끊고 화장실로 달려가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게 입을 틀어막았다. 비참함에 온몸이 마비되는 듯 떨려왔다. 더 이상 부모님 앞에서 거짓말쟁이가 되고 싶지 않았다. 더 이상 민호의 무책임한 삶을 대신해 변명하고 싶지 않았다. 생신 당일 나는 민호에게 말했다. 오늘 저녁 부모님 댁에 가야 해. 그는 TV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다. 알았어, 다녀와. 나는 그냥 집에 있을게. 나는 그의 뒤통수에 대고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아니, 같이 가. 가서 당신 입으로 직접 말씀드려. 아직도 여전히 백수라고. 그는 그제야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나를 돌아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함께 걷잡을 수 없는 분노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너 지금 시비 거는 거냐? 시비? 지금 이게 시비로 보여. 나는 지난 6달 동안 매일 지옥불 속에서 살아왔어. 당신은 소파에 누워 TV나 맘껏 보면 그만이었겠지만 나는 당신의 빈 지갑과 꺾인 체면을 지켜주기 위해 내 영혼을 팔아 온갖 거짓말을 하고 다녔다고. 참았던 모든 것이 한꺼번에 폭발했다. 나는 온몸을 떨며 울부짖었고 지난 시간 동안 가슴에 쌓아둔 서름과 분노를 걷잡을 수 없이 쏟아냈다. 당신 인간 맞아?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당신 식모야? 아니면 당신의 돈벌이 기계야? 우리 사이에 사랑이라는 게 단 한 조각이라도 남아있긴 한 거야? 나의 절규 앞에 당황하던 민호는 잠시 분노한 표정을 짓더니 이내 힘없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소파에 주저앉아 아이처럼 서럽게 엉엉 울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치 독을 토해내듯 오랫동안 꽁꽁 감춰왔던 잔혹한 진실을 털어놓았다.
그가 회사를 그만둔 것은 단순한 번아웃 때문이 아니었다. 그가 주도했던 회사의 핵심 프로젝트에서 치명적인 시스템 오류가 발생했고 그 모든 책임을 오롯이 그가 떠안아 사실상 권고사직이라는 이름의 해고를 당했던 것이다. 상사에게 넌 이것밖에 안 되는 놈이라는 지속적인 모욕을 들었고 한때 동료라 믿었던 이들의 비웃음 속에서 그는 회사 문을 나섰다고 했다. 그의 고백은 충격과 함께 차가운 깨달음을 안겨주었다. 지난 6달간의 모든 이해할 수 없던 행동들이 한 조각 맞춰지는 퍼즐처럼 선명하게 드러났다. 그의 끝없는 나태함은 산산이 부서진 자존심의 다른 이름이었고 세상과의 단절은 깊이를 알 수 없는 실패에 대한 공포의 발현이었다. 나는 그날 친정집에 가지 않았다. 그럴 기력도 이유도 남아있지 않았다. 대신 차갑게 텅 빈 방에 들어가 작은 캐리어에 망설임 없이 내 짐을 쌌다. 울음을 겨우 그친 민호가 방문 앞에서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우리 이제 그만하자. 나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말했다. 그의 눈물과 고백이 안쓰러웠지만 나의 망가진 마음을 되돌리기에는 너무 늦어버렸다. 나는 나 자신을 지켜야 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나 정말 내일부터 달라질게. 뭐라도 할게. 제발, 나 버리지 마. 그는 내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다. 나는 그의 손을 차갑게 떼어냈다. 이건 당신을 버리는 게 아니야. 이건 나 자신을 살리기 위한 선택이야. 당신도 이제 그만 그 소파에서 일어나 당신의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 더 늦기 전에. 나는 그렇게 읊조리듯 말하고 집을 나섰다. 싸늘한 호텔에 방을 잡고 며칠을 홀로 보냈다. 그에게서는 매일 장문의 사죄 문자가 도착했다. 처음에는 미련 없이 무시했지만 며칠 뒤 그가 보낸 한 장의 사진에 나는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을 그대로 떨어뜨릴 뻔했다. 건설 현장 인부 모집 공고를 찍은 사진이었다. 그리고 다음 날 안전모를 쓰고 흙먼지를 뒤집어 쓴 그의 셀카 사진이 도착했다. 몸은 힘들지만 땀 흘리니까 비로소 마음이 편해진다. 아주 작은 것부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게. 그러니 제발, 나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나는 그의 사진을 보며 한참을 울었다. 그가 변할 수 있을까? 우리의 관계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확신할 수 없었다. 6달이라는 시간은 우리 사이에 너무 깊은 생채기를 남겼다. 그 상처는 쉽사리 아물지 않을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나는 그의 텅 비었던 이력서에 노력이라는 새로운 한 줄이 아주 희미하게 남아 다시 쓰이고 있음을 직감했다. 나는 호텔에서 체크아웃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인지 아니면 더 먼 곳으로 홀로 향하는 길인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민호의 도피와 방황의 시간은 끝났다. 그리고 어쩌면 아주 고통스럽고 더딘 과정이 되겠지만 진짜 우리의 이야기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어쩌면 그 끝에는 희미했던 노력이라는 글자가 선명한 회복으로 빛날지도 모를 일이었다.